네, 이번 순서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커진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금리 인상기에 따른 집값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이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 주택 가격 통계를 발표하는 곳이 보통 한 2곳 정도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제일 공신력이 있는 곳들이죠.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2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주간 통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어서 월간 통계를 좀 더 신뢰를 하는 편인데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은 네. 서울 같은 경우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 5월부터 해서 네. 7월까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아직까지 뭐 좀 하락 구간인 걸로 나오긴 하는데 네네. 낙폭이 근데 이제 7월 들어서 뭐 0.15%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서 예. 뭐 조정 끝 무렵에 이제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네. 또 뭐 민간 부동산 업체이긴 한데 네. 뭐 그런 곳에서 발표한 7월 동향에 따르면 네. 또 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등 네.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새 조사기관 발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가격이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네. 이게 가격 상승이 이제 거래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면은 네. 사실 뭐 추세적인 이제 전환이다, 네. 조정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예. 이게 그 전체 시장에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예. 이것이 지금 일부의 가격 상승이 과대 대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바로 그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뭐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거래량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네네. 과연 이것을 추세적 반등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KB 부동산 통계에서는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그렇죠. 보이기도 했고요. 거기서는 아직까지 하락 국면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맛집 평점을 보면 맛집 평점이 이제 5점짜리 집인데 이제 평점이 달랑 한 개밖에 없는 집과 맛집 평점이 4점이지만 맛집 평점이 개수가 1000개인 경우 그 신뢰도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아주 같은데. 그 맛깔나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게 지금 이런 거래량 문제를 두고 현재의 가격 상승에 있어서 좀 의문을 제기한 곳이 네네. 사실은 또 이게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한국주택금융공사 네네. 지금 이제 주택금융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최근에 이제 상반기 시장 분석과 하반기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네. 서울 주택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반등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 거래량을 보니까 너무 작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지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1분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7,000호, 네. 2분기는 잠정치입니다만 한 9,000호 9,000호 정도 네네.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7,000호, 2분기에 9,000호. 네, 근데 둘 합쳐봐야 그러면 이제 16,000호 정도 되는데 그렇죠. 주택금융공사가 2010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의 분기 매매 거래량의 이 장기 평균을 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보통 1분기 서울에서 보통 한 18,000호 정도가 거래되는 게 지난 2010년 이후의 장기 평균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를 해도 이 과거 1분기 때만 못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 평균을 보면 서울에서 보통 1분기에 18,000호, 2분기에 한 37,000호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네네. 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1, 2분기 합쳐서 뭐 16,000호다 이러면은 지금 그 과거 장기 평균에 따르면 한 5만 호 가까이가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네. 아주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과연 지금 가격 지표만 가지고 네. 추세적 반등을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매물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 기존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보통 상승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면 네.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네. 매물이 줄어듭니다. 아, 팔려고 내놨던 매물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군요. 네. 왜?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비싼데 왜 지금 팔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업체 아실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 매매 물건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이달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초하고 살펴봤더니 네. 올해 초에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한 5만 건 초반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달 20일 기준으로는 6만 7,800여 건. 어. 그래서 뭐 지금 그 8개월 사이에 한 34%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가격이 조금 오른다 싶으니까 아 팔아야겠다라는 네. 의사 선택을 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추세적 반등이라면 매물 수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 양적인 지표 P는 오르고 있는데 Q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시적 반등이다. 이제 이런 네. 식의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가 좀 많지도 않고 또 팔려고 하는 수요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오른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상승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 지표가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이제 주택 시장의 조정이 시작됐는데 네.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올해 상반기에 네. 어떤 여건이 가장 달라졌느냐라고 네. 했을 때에 아무래도 뭐 지금 주택 가격 수준, 특히 서울 주택 가격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소득이나 저축만으로 구입하기 어렵다는 거는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리도 인상하는 긴축 국면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계도 좀 그 구조조정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네. 그래서 가계부채를 굉장히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올해 초에 정부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네. 정책 자금을 공급합니다. 어떤 거였죠? 그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네.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네. 한 40조 가량 이제 정부에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요. 네네네. 이 신청 형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통계해 보면 거의 상반기에 다 신청이 소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 뭐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좀 따져봐야겠지만은 네. 이 40조 원이라는 자금이 사실 이제 주택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는 네네. 또 좀 다른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40조나 되는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 상승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거래가 이제 실종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네. 이런 정책 자금을 바탕으로 한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네네. 이게 아무래도 또 이게 정책 자금 같은 경우가 이제 대출 조건도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격 조정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격 조정이라는 건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의사 합치를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고 집 사라고 장려를 하면서 집값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일부러 가격을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됩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그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네. 주로 이제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네.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네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절대 집값 띄우기 그런 정책을 펴지 않겠다. 네. 인위적인 집값 상승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거둬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좀 정부의 고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이제 조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속도와 네. 폭이 문제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상당히 좀 가팔랐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 또 하나의 좀 금융시장의 이벤트 리스크, 네. PF 문제가 작년 말에 이제 강원도로 인해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네네. 인해서 갑자기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자금 조달이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PF 사업이라는 게 주로 이제 주택 사업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 PF 사업의 사업성이라는 게 이제 집값을 이제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너무 급격하게 집값이 조정되는 것들은 결국은 부동산 PF 해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어떤 경착륙, 하드랜딩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은 어떤 우려가 네. 정부가 이런 어떤 그 긴축 국면에서 네. 어느 정도 좀 확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대출 정책을 꺼내들게 된 네.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자금이 소진되면 효과도 사라지니까 당연히 이제 일시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네. 이제 그럼 집값을 눌렀던 요인들이 네.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을 이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데드캣 바운스가 뭐죠? 이게 그 하락 국면에서 증시에서 보통 이게 쭉 뭡니까 가격 곡선이 하락을 그리다가 네네. 일시적으로 이제 올랐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결국은 경우. 하락하는 건데 그렇죠. 일시적인 상승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군요. 예, 그러니까 좀 네. 끔찍한 얘기긴 한데 높은 빌딩에서 뭐 쇳덩어리를 집 던져도 네. 이 내려오는 힘 때문에 네. 어떤 강한 저항선에 부딪혔을 때는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네네.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일시적 반등이라는 의미죠. 일시적 그렇죠. 반등. 네. 이제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은 왜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하느냐? 네. 사실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집값을 내리눌렀던 네. 하락시켰던 요인이 해소가 됐다면 네. 사실 추세적 반등, 추세 전환이 그래도 오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큰 하락 요인이었죠. 네.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동결 행보를 취하면서 네.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데드캣 바운스를 얘기하는 분들은 네. 뭐냐면 역전세라는 위험 요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2021년, 22년까지 사실 그 전세 가격이 너무 다락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집값이 다시 조금 하락 국면에서 상승으로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네. 전세 가격은 여전히 지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의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는 전세 보증금의 가격이 네.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네. 아니 뭐 전세 가격에 차익이 이제 생기면 그것은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뭐 네. 대출해 줄 테니까 대출 받으세요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큰 겁니다 차익이. 과연 그래서 이게 추가 대출로 해소가 될 것이냐 해서 일부에서는 결국은 이것은 그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네. 집주인들이 집을 파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가격 하방 요인으로는 또 이제 어떤 거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금리 부분이 과연 끝났느냐 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 아마 우리 연합뉴스 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지금 고용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랠리가 과연 이제 멈출 시점이 됐느냐 여기에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한미 간 금리 차가 2%를 넘어서고 있죠. 지금 거의 뭐 역대 최대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금 물론 여러 연구기관에서 뭐 금리 차가 크다고 해서 네.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해외 자본 이탈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역대 최대 수준의 금리 차라는 것은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근 장을 보러 가신 분들이라든지 뭐 차에 휘발유 넣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네. 다시 기름값이라든지 밥상 물가가 이거 예사롭지 않다. 네네. 그렇다면은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적기에 진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비화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반기 지나면서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됐을 거라고 봤는데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더 듣고 싶지만 이제 더 추가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모셔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